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 장서우 지음, 청림출판사.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한 삶.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직 걸그룹 멤버에게 오은영 박사가 건넨 말이다.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며 자란 탓에 자신이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매달렸다고 했다. 그 결과 연예인으로서는 크게 성공하여 원하는 바를 모두 이뤘지만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렸다고 지난날을 고백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은 공허하며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지나친 비교의식과 병적인 인정욕구가 원인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나르시시즘은 강해진 반면 자존감은 낮아지는 현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물론 건강한 인정욕구도 존재한다. 하지만 비대한 나르시시즘과 가짜 자존감을 지닌 나르시시스트처럼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증명하고 확인받고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모습은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늘 당당한 척해도 자기 가치를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타인의 인정을 탐닉하는 인정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단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대학이나 직업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SNS에 과시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는 경우만이 인정 중독은 아니다. 이보다 더 교묘한 형태의 인정 중독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돈 자랑은 하되 명품은 사지 않는 자신을 어필하면서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경우다. 그들은 소비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돈은 많지만 검소한 소비를 하는 우월한 나를 과시하며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정 중독에 빠진 이들은 삶의 가치관마저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구축한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진짜들이 조용한 반면 인정 중독의 수레는 대체로 요란하다. 사회적 인정과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기만하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잠시 이룬들 그 종착역은 공허의 늪이 될 것이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명확하게 규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꾸며내 사람들을 속이고 인정받아 성공하더라도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는 역겨움과 함께 몸서리치는 공허를 마주할 것이라고. 다시 오은영 박사의 말로 돌아와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체념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욜로나 수학행만을 추구하자는 말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인정 중독에 빠져 혹은 악에 받쳐 보여주기식의 증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가짜가 아닌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잠재성을 온전히 실현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가 되자는 것이다. 스스로 목줄을 걸고 남들의 손에 자기 삶을 내맡기는 꼴처럼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증명하려는 사람은 한없이 공허해질 뿐이다. 그러나 증명에 대한 욕구를 초월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데 오롯이 집중한 사람은 마침내 참된 나로 거듭난다. 역설적이게도 진짜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증명을 한다. 결국 성공은 인정 중독과 자기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진실에 관심이 많다.
여기서 진실은 절대불변의 진리나 궁극적인 해답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실이란 지금까지 발견한 최선의 대답에 가깝다.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 대체했고 고전 물리학의 한계를 양자역학이 극복했듯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답은 불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개선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진실의 진심인 만큼 나 자신의 한계와 무지까지 분명하게 직시하고 수용하여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혹시라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기쁜 마음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언젠가부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내 주변에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추측컨대 그들은 빅5 성격 검사에서 우호성이 높게 나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화수를 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거나. 예쁜 말이란 단순히 예쁜 단어를 골라서 쓰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이다. 시커먼 속내가 뻔히 보이는 번지르르한 멘트가 아니라면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굳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쁜 말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시대나 상황, 문화권,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진심이 결여된 가식적인 말처럼 들릴 가능성도 있다. 시대의 유행과는 별개로 나는 개인적으로 예쁜 말이라는 표현보다 선한 말이라는 담백한 표현을 좋아한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말에는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다. 상대를 너무 의식해서 꾸며낸 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형용사 예쁜과 달리 선한이라는 단어에는 진실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노자도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번지르르한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마음과 일치한 말은 거칠어서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마음과 어긋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선하다는 것은 숨겨진 악이나 가식이 없고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며 올바르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는 건전한 비판도 진실하며 올바르기에 선한 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예쁜 말보다 선한 말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선하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단지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반면 원치 않게 고립되어 장기간 외로움을 느끼면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협력을 도모할까? 사회성을 이루는 기본은 바로 말이다. 심리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논문 인용 건수 상위 1%에 속하는 신경과학자인 리사 펠트먼 베럿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베럿 교수는 저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서 타인의 말은 당신의 뇌 활동과 신체 계통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당신의 말 역시 타인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스토커처럼 불쾌한 사람에게서 집착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나쁜 기분이 올라온다. 이처럼 타인의 말은 나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말의 힘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 뇌의 배선에 존재하는 것이고 말은 인체를 조절하는 도구라고 베럿 교수는 덧붙인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힘은 실로 강력하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미숙한 존재이다 보니 살면서 말을 잘못해서 손해봤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말 한마디 덕분에 천냥빚을 갚고 적을 친구로 만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말은 나의 뇌와 신체에, 그리고 나의 말은 타인의 뇌와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로 서로의 몸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타인에게 선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의 비위를 맞춰줌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의 삶에 가장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선한 말을 나눔으로써 공존할 수 있다. 선한 말을 하는 건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타인도 돕는 것이므로 결국 세상 전체를 더 낫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건강한 세상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선한 말을 건네보자. 나도 모르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나쁜 버릇.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는 무의식의 세계에 자기 불신을 키우는 나쁜 버릇도 존재한다. 이는 바로 자기가 내린 어떤 결정을 자꾸만 번복하는 행위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하루에 몇 번씩 기분에 따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다든지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게시물들을 며칠에 한 번꼴로 비공개했다 공개했다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댓글을 썼다가 수정했다가 또다시 지우는 행동을 한다든지 DM을 보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보내는 사소한 행동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너무 빈번하게 이런 행동을 번복하는 건 본인의 정신에 해롭다. 어째서 그럴까? 인간의 생각 및 감정은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이나 감정이 특정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특정한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했던 모든 경험이 저장돼 있다. 이런 무의식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과 감정이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내린 어떤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무의식에 나는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라는 부정적 자기 개념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처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끊임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셈이다. 처음에는 자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말과 행동을 자주 바꿨겠지만 이것이 버릇이 되면 더더욱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유 없이 의견을 계속해서 바꾸면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덩달아 안 좋아진다. 나는 변덕이 심해서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긍정적인 행위를 꾸준히 하는 동시에 자기 불신을 키우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 한 번 결정을 내렸다면 웬만하면 번복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른스러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정을 내렸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연습을 해보자. 여러 선택지 중에서 무언가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가령 A회사, B회사, C회사 총 3군데에서 동시에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B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다면 A회사와 C회사는 미련 없이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선택은 곧 포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내린 결정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되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련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 반응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 태도가 마구 휘둘리지 않도록 내면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설령 기분이 변덕을 부리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연습을 해보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어떤 결정을 순간의 기분에 휘둘려서 부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분을 표현하는 데에는 타인에게 기대고 싶은 심리도 깔려 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티내는 것이다. 타인에게 습관적으로 기대려는 건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지나친 의존 심리는 건강하지 못하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변덕스러운 기분을 표출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결정이나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절대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치는 게 맞고 오늘보다 더 바람직한 내일의 변화라면 환영이지만 본인의 삶을 좀먹는 변덕만큼은 피해야 한다. 타인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다. 주체적으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으려면 내면의 중심부터 잘 잡아야 하고 내면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행동부터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결정을 번복하는 나쁜 버릇은 버려야 한다. 혹시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잘 견디는 연습을 해보자.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프로필 사진 따위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일 없이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을 계속 쌓아야 한다. 기분에 따라 자주 결정을 번복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변덕스러운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그 성취감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작업을 하기 위해 동네 스타벅스에 가서 맥북을 앞에 두고 아이스라떼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하여 안온한 마음 상태에서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인데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살고자 하는 나만의 리추얼이다. 나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도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내 온몸의 감각들이 살아나기라도 하듯 나의 가능성을 더 탐구하고 넓힐 수 있을 것만 같은 해방감과 더불어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의지가 샘솟는다.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 우울증을 앓았을 때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다만 그때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또다시 돌아오는 게 무섭고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죽음을 생각했다는 점이 지금과는 달랐다. 차마 죽을 용기도 없었으면서 고통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세월이 흘러 마음의 건강을 회복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나는 삶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자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오늘 쓴 원고가 내 유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1분 1초가 더 소중히 느껴진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감정이 더해진다. 덕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
어렸을 땐 죽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내 장례식에 올 조문객 수를 걱정하며 사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는 허영심이 거의 전부였다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죽고 난 후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삶에 전념해 보기로 한 것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화무십일옹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아로새기고 살아간다는 의미와 비슷하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 단순한 예의나 미덕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선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죽음이 주는 엄청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회의 착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상징적으로나마 불멸을 경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보답하고 떠나야 한다는 믿음 같은 게 생겼다. 오늘이 정말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상상을 할 때마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진다. 마음의 그릇이 갑자기 넓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새삼 모든 게 소중하고 감사해서 더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걱정할 일도 사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남긴 이 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언이다. 30대가 된 후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곤 한다. 사람의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기대 수명과 무관하게 어제까지 건강했던 젊은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돌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부지런히 가는 중이다. 언제 당도할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 의식함으로써 나에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대하리라 다짐한다. 이 귀한 삶이 혹여 나의 부주의로 인해 흠집나지 않도록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힘을 빼는 대신 운명을 사랑하고 삶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저자의 말이 정말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겪어낸 지금에는 그 경험 때문에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는 거죠. 이 생에서의 끝.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나태하게 살고 있다거나 게으르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밖에 없고 곧 헤어져야 하고 그런 설정은 근데 죽음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그래서 휙 지나쳐갈 수 있는 순간순간도 잡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나 제가 깨달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